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상대방이 정색하며 말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화가 어색해지고 왜 상대가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별 생각 없이 말이 나가버리는 거죠. 아침에 식탁에서 배우자에게 한마디 했는데 하루 종일 말을 안 하시더라는 분도 계십니다. 자녀에게 걱정되는 마음으로 한 말이 결국 말다툼으로 번진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재미있는 건 관계가 틀어지는 원인이 무슨 말을 했느냐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주변에 보면 특별히 말을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옆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왠지 피하고 싶은 분도 계시죠. 말을 나누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는 그런 분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대화 기술이나 어려운 심리학 이론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속에 숨어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또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 역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관계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나눌 예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말 습관 5가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도 모르게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 습관 3가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시죠.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오랜 친구 2분이 만났다고 합니다. 한 분이 요즘 속상한 일이 있다며 이야기를 꺼내셨대요. 며느리와 사이가 좀 서먹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도 잘 안 오고 연락도 뜸해졌어. 며느리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냥 있는 거지. 근데 또 손주는 보고 싶고 참 복잡해.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늘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듣고 있던 친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내 말은 며느리한테 서운한 마음도 있고 아들한테도 섭섭한 거고. 근데 또 내가 먼저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답답한 거지.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본인도 자기 마음이 뭔지 정확히 몰랐대요. 화가 난 건지 서운한 건지 외로운 건지 뒤죽박죽이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딱 정리를 해주니까 아,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하고 스스로 알게 된 거죠. 우리는 보통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해결책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연락해봐. 며느리한테 잘해줘. 그래야 아들도 자주 오지. 물론 그것도 좋은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조언을 들을 때보다 자기 말을 정리해줄 때 더 편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거지. 하고 한번 정리해주는 것만으로도요.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줬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건 그냥 느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이 효과가 연구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상담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분이 1950년대에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로저스 박사는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상담사가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상담사가 조언 대신 상대방 말을 정리해서 되돌려주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느끼는 건 이런 거군요 하는 식으로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말을 정리해서 돌려준 그룹의 만족도가 40% 이상 높았습니다. 그리고 상담 이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비율도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로저스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기 말을 정리해주면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스스로 이해가 되면 스스로 답을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반영적 경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을 정리해준다는 건 그만큼 집중해서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대충 듣고서는 정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진짜 들어줬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한테 고민을 털어놨는데 상대방이 딴 얘기를 하거나 바로 조언을 시작할 때요.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안 듣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지 하고 물어봐 주면요. 맞아 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죠. 이 습관은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한참 이야기를 하면 중간중간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정리하면 이런 거지.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정리한 게 틀릴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요. 그 과정에서 대화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말하는 것보다 두 배로 듣기 위함이다. 참 단순한 말인데 깊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 듣는 사람이 관계를 잘 만들어갑니다. 듣고 정리해주고 다시 돌려주는 사람 말이죠.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이야기를 꺼낼 때 바로 조언하지 마시고요. 일단 끝까지 들어보시고 한번 정리해서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거지 하고요.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인분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말에 딸이 집에 왔다가 저녁을 먹고 갔는데요. 딸이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다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상사가 자꾸 자기한테만 일을 몰아준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건 내가 일을 잘하니까 그런 거야. 능력 있는 사람한테 일이 몰리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좋게 생각해. 그런데 딸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더랍니다. 엄마는 맨날 그렇게 말해. 내가 힘들다는데 왜 자꾸 좋게 생각하라고 해. 이렇게 말하고는 금방 집에 가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위로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딸 입장에서는 그게 위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판단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또는 그건 좋은 거야. 하고 평가를 내리죠.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지금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내 마음은 안 봐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만약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일이 자꾸 몰리면 지치지. 당연히. 이렇게 딸의 느낌을 먼저 알아줬다면요. 아마 딸도 마음이 좀 풀렸을 겁니다.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고 느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근데 그건 내가 일을 잘하니까 그런 것 같아 하고 말해도 괜찮았을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느낌을 먼저 말하는 습관입니다.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하기 전에요. 먼저 상대방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를 알아주는 겁니다.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화가 났겠다, 이런 식으로요. 이건 심리학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미국 UCLA 대학교의 매튜 리버만 교수는 2007년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화난 얼굴이나 슬픈 얼굴 사진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은 화가 났다, 슬퍼 보인다 하고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감정을 말로 표현한 그룹은 뇌의 편도체 활성화가 약 50% 감소했습니다. 편도체라는 건 뇌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명명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면 그 감정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많이 힘들었겠다 하고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해주면요. 상대방 마음속에서 그 힘든 감정이 실제로 줄어들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인 거죠. 반대로 우리가 판단을 먼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내가 잘한 거야. 그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요. 상대방 감정은 이름을 붙여주지 않은 채 그냥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답답함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느낌을 먼저 알아주면 상대방이 마음을 더 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하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까 그 딸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요. 엄마가 힘들었겠다 하고 먼저 알아줬다면요. 딸이 응, 진짜 힘들었어 하면서 마음을 더 열었을 겁니다. 그런데 판단을 먼저 내리니까 딸은 마음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먼저 이렇게 말해보시면 됩니다.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많이 답답했겠네. 그거 진짜 짜증났겠다. 이렇게 상대방 감정을 한번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이나 조언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순서만 바꿔도 대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에게나 화를 내기는 쉽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이유로 화를 내기는 쉽지 않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 감정을 알아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뭘 느끼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족이나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 때요. 판단하기 전에 느낌을 먼저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얼마 전에 병원 대기실에서 본 장면이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한 분이 손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대학교 합격했어요. 그런데 옆에 앉은 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즘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던데. 그러고는 바로 자기 손주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주는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손주 합격 소식을 전한 분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히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상대방은 별 반응 없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으니까요. 대화가 갑자기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때 이렇게 반응했으면 어땠을까요? 어머, 진짜요?
축하드려요. 대단하네요. 손주분이 얼마나 기특해요. 이렇게 먼저 반응을 해줬다면 분위기도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바로 내 생각이나 의견을 말해버리는 거죠. 반응을 건너뛰고 대답부터 하는 겁니다. 오늘 날씨 좋다 하면 내일은 비 온대 하고 바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거 맛있다 하면 칼로리 높을 걸 하고 바로 평가를 합니다. 요즘 피곤해 하면 운동을 해야지 하고 바로 조언을 합니다.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원한 게 그런 대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날씨 좋다라고 말한 사람은 그냥 기분 좋은 걸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맞아. 진짜 좋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반응과 대답의 차이입니다. 반응은 상대방 말에 감정적으로 호응해주는 겁니다. 어머, 그래. 진짜. 와, 대단하다. 이런 거죠. 대답은 상대방 말에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반응을 먼저 하고 대답은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그냥 느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 연구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1990년대에 신혼부부 130쌍을 6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특히 주목한 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요청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창밖을 보다가 저기 새가 있네 하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새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랑 같이 이 순간을 나누자라는 관심 요청인 거죠. 이때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 어떤 새 하고 관심을 보여주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응 하고 대충 넘기거나 아예 무시하면 연결이 끊어지는 거고요. 연구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상대방의 관심 요청에 잘 반응한 부부는 6년 후에도 87%가 결혼을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반응을 잘 안 한 부부는 33%만 결혼을 유지했습니다. 거의 3배 차이가 난 거죠. 고트만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가 오래가는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니라고요. 일상에서 상대방이 말을 걸 때 그때마다 잘 반응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작은 반응들이 쌓여서 관계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누군가한테 말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시큰둥하게 반응하면 기분이 좋지 않죠. 반대로 어머, 그래 하고 관심을 보여주면 더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먼저 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나는 내 말에 관심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 신호를 받은 상대방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반대로 반응 없이 바로 대답을 하면요.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말에 관심이 없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아까 병원 대기실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손주 합격 소식을 전한 분은 사실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바로 요즘 취업이 안 된다던데 하고 대답해버리니까요. 기쁜 마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일단 반응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어머, 그래요? 진짜요? 와, 대단하네요. 아이고, 그랬구나. 이렇게 짧은 반응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이나 의견을 말씀하시면 되고요. 순서만 바꿔도 대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어렵고 듣는 것보다 반응하는 것이 더 어렵다. 참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자께서는 반응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반응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족이나 친구가 무슨 말을 하면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일단 어머, 그래, 진짜
하고 반응을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그 짧은 반응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얼마 전에 오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친구 아들이 있는데요. 결혼하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들이 통화할 때마다 짜증을 내더랍니다. 말끝마다 신경질적으로 대답하고 전화도 빨리 끊으려고 하고요. 친구가 속상한 마음에 아들한테 물었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엄마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됐어. 엄마한테 말해봤자 뭐해. 엄마는 모르잖아.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친구가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걱정되니까 물어본 건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힘들어하면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들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집에서도 아내랑 아이들 챙기느라 지쳐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상태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또 설명해야 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 있어요. 만약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은가 보다. 집에서도 애들 챙기느라 힘들겠고. 그러니까 엄마 전화 받을 여유도 없는 거지. 이해. 이렇게 아들 입장을 대신 말해줬다면요. 아마 아들 반응이 달랐을 겁니다. 엄마가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구나 하고 느꼈을 테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상대의 입장을 대신 말해주는 습관입니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나 마음을 내가 먼저 말로 표현해주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느꼈겠구나 하고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방어적인 태도가 풀어지고 마음을 열게 되죠. 이건 심리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협상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진행된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요.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한 겁니다. 연구팀은 수백 건의 협상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성공한 협상과 실패한 협상을 비교해봤죠.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방 입장을 먼저 말해주더랍니다. 당신 입장에서는 이런 점이 중요하시겠죠? 하고요. 이렇게 상대방 입장을 먼저 말해준 협상가들은 성공률이 67%나 높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 입장을 먼저 말해주면 이미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방어적인 태도가 풀어지고 상대방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건 협상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 입장을 먼저 말해주면요.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죠. 반대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내 말만 하면요.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내 상황을 몰라 하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아까 친구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만약 처음부터 왜 그래? 하고 추궁하지 않고요.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 있나 보다 하고 아들 입장을 먼저 말해줬다면요. 아들도 응, 요즘 좀 그래 하면서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뭐가 힘든데? 라고 물어보는 것과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고 말해주는 건 다르거든요. 전자는 설명을 요구하는 거고 후자는 이해를 표현하는 겁니다. 설명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낍니다. 이해를 표현하면 상대방은 편안함을 느끼죠. 그러면 상대의 입장을 대신 말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요즘 어떤 상황이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말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은가 보다.
애들 키우느라 바쁘겠구나. 이런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지.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내가 자기 입장을 생각해줬다는 것 자체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이해받기를 원하지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참 깊은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먼저 이해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을 대신 말해주는 건 그 이해를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족이나 친구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때요. 왜 그래? 하고 묻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요즘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먼저 말해 주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얼마 전에 동창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죠. 그런데 그날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요즘 손주 교육 문제로 고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학원에 너무 많이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애가 너무 지쳐 보여서 걱정이야 하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시켜. 너무 신경 쓰지 마.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꺼낸 친구 표정이 살짝 굳더라고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그래, 그런가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같은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학원 많이 다니긴 하지. 근데 내가 보기에 좀 많은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아까 고민을 꺼냈던 친구가 표정이 풀어지면서 말했습니다. 응. 그게 좀 걸려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두 대답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친구는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내가 보기에 좀 많은 것 같은 거지 하고 부드럽게 물어봤죠. 내용은 비슷했지만 말끝을 어떻게 닫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대화를 닫아버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두 번째 대답은 대화를 열어줬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런 거지 하고 물어보니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말끝을 부드럽게 닫는 습관입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끝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딱딱하게 끝내면 대화가 끊어지고 부드럽게 끝내면 대화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말들을 생각해보면요. 의외로 딱딱하게 끝나는 말이 많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니야. 다 좋은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면 상대방은 뭔가 막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에 말끝을 부드럽게 바꾸면 어떨까요? 그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해. 근데 괜찮을 거야. 내용은 비슷한데 느낌이 다르죠? 딱딱하게 끝나는 말은 상대방 입을 막아버립니다. 부드럽게 끝나는 말은 상대방이 더 이야기할 여지를 남겨줍니다. 이건 단순히 느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 연구팀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패턴을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이 수천 건의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관계가 좋아지고 어떤 말을 할 때 나빠지는지를 봤죠. 연구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대화에서 확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관계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그건 아니야. 틀렸어. 해야 해. 이런 식의 단정적인 말이죠. 반면에 유연한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관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열린 말이죠.
구체적인 수치도 있었습니다. 유연한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친밀도가 평균 35%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화 후 상대방이 느끼는 만족도도 28%더 높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확정적인 언어는 상대방에게 내 생각은 틀렸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이 부정당했다고 느끼게 되죠. 반면에 유연한 언어는 상대방에게 내 생각도 존중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말끝을 부드럽게 닫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정 대신 질문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건 아니야. 대신에 그건 좀 다르지 않을까? 해야 해. 대신에 해보면 어떨까? 두 번째는 것 같아를 붙이는 겁니다. 틀렸어. 대신에 좀 다른 것 같아. 안 돼. 대신에 어려울 것 같아. 세 번째는 상대방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말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대신에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해. 근데 괜찮을 거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질문으로 끝내기, 것 같아, 붙이기, 감정 먼저 인정하기. 이것만 해도 말끝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짧아지고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편하니까 굳이 부드럽게 말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끝을 부드럽게 닫는 게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상처가 더 오래 가거든요.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노자는 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물은 아주 부드럽지만 바위도 뚫을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운 것이 결국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딱딱한 말은 당장은 강해 보이지만 관계에 금이 가게 합니다. 부드러운 말은 약해 보이지만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족이나 친구한테 말할 때 말끝을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건 아니야. 대신 그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끝만 살짝 바꿔보시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관계를 좋게 만드는 말 습관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도 모르게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분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말에 아들 내외가 집에 왔다고 합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며느리가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했답니다. 새로운 팀장이 일을 너무 급하게 밀어붙인다는 거였어요. 회의도 너무 자주 하고 보고도 매일 해야 해요.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그런데 이 지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거야 뭐 나도 다 겪어본 거야. 나 젊었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힘들었어.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야. 이분은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별거 아니니까 힘내라 하는 의미였거든요. 자기 경험을 들려주면서 며느리를 격려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랍니다. 네, 그러시겠죠.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래요.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그런 말 하면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져. 자기 얘기했는데 엄마가 더 힘들었다고 하면 무슨 말을 더 하겠어.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나는 위로해 주려고 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 사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경험을 꺼내게 됩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나 때는 더 힘들었어.
이렇게요. 경험을 나눠주고 싶은 거고 위로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그걸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라는 말을 들으면요. 상대방은 내 힘듦이 별거 아니라는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경험적 우위라고 부릅니다. 내 경험이 더 많고 더 힘들었다는 걸 내세워서 상대방을 누르는 거죠.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느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휴스턴 대학교의 브레네 브라운 교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언제 공감받았다고 느꼈는지, 언제 공감받지 못했다고 느꼈는지를 물어봤죠. 연구 결과 사람들이 공감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자기 경험으로 내 이야기를 덮어버릴 때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도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는 더 힘들었어. 같은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요. 72%가 공감받지 못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준 경우보다 만족도가 낮았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브라운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 자기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도 겪어봤어. 나는 더 힘들었어. 하고 말하면요. 대화의 주인공이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원래는 상대방 이야기였는데 내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 이야기는 안 들어주고 자기 얘기만 하네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외롭고 답답해지는 겁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요. 경험이 많은 쪽이 자연스럽게 자기 경험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나 젊었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힘들었어.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야.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자기 힘듦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점점 입을 다물게 됩니다. 말해봤자 뭐해. 어차피 자기 얘기만 하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험을 아예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순서와 방법이 중요해요. 먼저 상대방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요.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하고 감정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원하면 경험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험을 나눌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대신에요. 나도 비슷한 적이 있어서 내 마음 알 것 같아.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말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는 내가 위에 있는 느낌입니다. 나도 비슷한 적이 있어서 내 마음 알 것 같아. 는 옆에 있는 느낌이죠. 같은 경험을 나눠줘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소크라테스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죠.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진짜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오늘 주제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많다고 해서 상대방의 힘듦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니까요. 오히려 나는 내 상황을 다 알지 못해 하고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진짜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니까요.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할 때 바로 내 경험을 꺼내지 마시고요. 일단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경험은 소중한 겁니다. 다만 그 경험을 나눌 때 상대방을 누르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하는 마음으로요. 얼마 전에 이웃에 사시는 분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말에 딸이 집에 왔다가 저녁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딸이 요즘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야기를 꺼냈대요. 지금 회사가 나쁘진 않은데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아. 다른 데로 옮겨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딸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이직은 신중하게 해야 해.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일단 지금 회사에서 더 버텨봐. 경력을 쌓아야지. 그리고 이직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해. 자격증도 따놓고. 이분은 딸을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세상 경험이 있으니까 좋은 방향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딸 반응이 이상하더랍니다. 알았어, 알았어.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래요. 표정도 좀 굳어지고 분위기가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혼자 생각해 보셨대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다 딸 잘 되라고 한 말인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랍니다. 사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뭔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요.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그걸 원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딸은 사실 조언을 원한 게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냥 자기 고민을 들어주고, 그래, 고민되겠다,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엄마가 바로 이렇게 해야 해 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요. 딸 입장에서는 내 말은 안 듣고 가르치려고만 하시네 하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진 거예요. 이건 심리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로체스터 대학교의 에드워드 대시 교수와 리처드 라이언 교수는 자기결정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하죠. 연구팀은 수백 건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율성을 존중받을 때와 통제당할 때 어떻게 다른지를 봤죠.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자율성을 존중받은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높아졌습니다. 스스로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만족도도 높았어요. 반면에 통제당하거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저항감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반대로 행동하려는 경향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도 있었습니다. 자율성을 존중받은 그룹은 과제 수행 의욕이 평균 42% 높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도 38%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가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가르침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저항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나한테 맡겨.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아까 그 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바로 이렇게 해야 해 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요. 내가 결정할 문제인데 왜 엄마가 정해주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 하고 짧게 대답한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자녀는 부모한테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말해봤자 가르치려고만 하실 거야 하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아예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할 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고민을 이야기하면 먼저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고민이 되겠다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면요. 그때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조언을 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 대신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두 말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해야 해는 지시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는 의견을 나누는 느낌이죠. 같은 내용을 말해도 방식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다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들이 우리가 스스로 해냈다고 말하게 한다. 이 말이 참 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는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찾게 해주는 거죠.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바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동네 카페에서 본 장면이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한 분이 손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피아노 학원 다니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분 좋게 이야기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손주는 피아노 치기 시작한 지 벌써 3년 됐어요. 지난달에 콩쿠르에서 상도 받았어요. 처음에 손주 이야기를 꺼낸 분 표정이 순간 굳더라고요. 아, 그래요? 대단하네요.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말을 안 하셨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죠. 사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분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 손주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내 손주가 피아노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우리 손주는 3년이나 됐고 상도 받았다고 하니까요. 비교당하는 느낌이 든 거죠.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우리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아들이 취직했어요. 하면 우리 아들은 대기업 갔어요. 합니다. 여행 다녀왔어요. 하면 우리는 유럽 갔다 왔어요. 합니다. 손주가 걷기 시작했어요. 하면 우리 손주는 벌써 뛰어다녀요. 합니다. 다 나쁜 의도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대화에 참여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비교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비교 대상을 들이대는 경우죠. 요즘 무릎이 아파서 힘들어요. 하면요. 옆집 할머니는 무릎 수술하고도 산에 다니시던데요.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는 거야? 내가 유난 떠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비교하는 말이 관계에 안 좋다는 건 그냥 느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레온 페스팅거 교수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교가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특히 상향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당할 때를 말하는데요. 이런 비교를 당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연구팀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성과를 이야기하게 한 다음에 한 그룹에게는 다른 사람은 더 잘했다는 피드백을 줬고요. 다른 그룹에게는 그냥 잘했다는 피드백만 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비교 피드백을 받은 그룹은 자존감이 평균 3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도 27%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 사람 기분만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비교한 사람에 대한 호감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내 경험이 떠오르거든요. 아, 나도 비슷한 게 있는데 하고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또는 상대방을 위로해 주려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래 하면서 안심시켜 주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내가 유난 떠는 거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비교 대상을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손주가 피아노 시작했어요. 하면요. 우리 손주는 3년 됐어요. 대신에
그래요? 좋겠네요. 재미있어 해요. 하고 물어봐 주시는 겁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요. 하면요. 옆집 할머니는 수술하고도 산에 다니시던데 대신에 그래요? 많이 불편하시겠다. 하고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상대방 이야기에 집중해 주는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겁니다. 물론 내 이야기도 나누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상대방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꺼내시면 됩니다. 먼저 좋겠네요. 재미있어 해요. 하고 반응해 주시고요. 상대방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그때 내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죠.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비교한다는 건 결국 누가 더 나은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가진 것도 다릅니다.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냥 같이 기뻐해주면 됩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같이 힘들어해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데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부터 한번 의식해보시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혹시 내가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번 참아보시는 겁니다. 대신 그랬구나, 좋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거죠. 비교하지 않는 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 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말 습관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상대의 말을 정리해 주는 습관, 판단보다 느낌을 먼저 말하는 습관, 대답보다 반응을 먼저 하는 습관, 상대의 입장을 대신 말해주는 습관, 그리고 말끝을 부드럽게 닫는 습관이었죠. 그리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 습관 3가지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경험으로 상대를 눌러버리는 습관, 가르치려 드는 습관, 무심코 비교하는 습관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 이거 내가 자주 하는 말인데 하고 떠오르신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됐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 습관은 성격이 아닙니다. 타고난 게 아니라는 뜻이죠. 말 습관은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다 고쳐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말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냥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시는 거예요. 이건 나도 좀 줄여봐야겠다 싶은 거 하나요? 아니면 이건 나도 해봐야겠다 싶은 거 하나요? 그거 하나만 의식해 보시는 겁니다. 가족한테 말할 때 한 번만 생각해 보시는 거죠. 지금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있나?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나? 지금 내가 반응을 먼저 했나? 이렇게요. 그 작은 의식 하나가 관계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한 번에 확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요즘 대화가 좀 편해졌네 하고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겪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이 소중한 거고, 그래서 나눠주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죠.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자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하는 마음으로요.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요. 그게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도움되는 관계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